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는 오늘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광원 의원이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정부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와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주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푸른 바다, 청정 자연을 보기 위해 제주도를 가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제주 해안가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청년들이 있다는데요. 청년들의 행동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제주 클린 보이즈 클럽 정연철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이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장관은 위령탑에 참배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1년 전보다 140여 명이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난 건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산업재해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 이대로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는데요. 전국 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걸로 거의 모든 뉴스가 다 덮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새벽 상하원 합동 연설을 끝으로 거의 이제 주요 일정은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이번 방미 성과 하나씩 좀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 좀
그 선정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만 꼽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소통입니다. 아메리칸 파이로 일단은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아메리칸 파이. 배도 고프고요. 네, 아메리칸 파이인데 그만큼 아메리칸 파이의 노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열창했고 뭐 좋은 점이죠. 그만큼 예. 이제 미국과 더 가까워졌고 실제 동영상을 뭐 꼼꼼히 보신 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눈이 동그래져요. 물론 그것이 이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과정부터 또 돈 맥클린의 이 통기타 사인된 것까지 전달해주고 돈 맥클린이 한국에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듀엣하겠다는 게 뭐 기획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아메리칸 파이로 상징되는 미국과의 소통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만 꼽아주는데 네네. 저는 그러면서 아메리칸 파이를 보면서 왜 코리안 케이크는 없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 국민들과의 소통 또 정치적으로 보면 여야 간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저는 귀국하면 코리안 케이크도 한번 좀 더 이 노래로 만들어져 있는지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리안 케이크가 열창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은. 처음엔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걸 성과라고 꼽아가지고 근데 뒷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떠세요? 뭐 노래 제목이 꼭 먹을 거여야 될 이유는 없는데 네. 한국 노래도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 해외 순방을 했는데 뭐 성과가 없을 리는 있겠습니까? 성과는 있죠.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가고 이제 사전에 어쨌든 조율은 성과를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있는 걸로 하고 가는 거니까 성과는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항상 우리의 기대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전까지 이제 밝혀온 입장과 이제 일관되게 이제 일치하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보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가장 어쨌든 높게 평가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노래 부른 거하고 그다음에 상하원 연설을 영어를 굉장히 이제 잘했다.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어떤 상징적인 장면으로서의 성과일 수는 있겠죠. 다만 이런 성과라는 것들도 결국은 이게 어떤 이 정책적인 어떤 부분하고 연관된 그런 성과로서 남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가 어쨌든 북핵에 대비하는 의미에서의 이제 확장 억제 강화 이런 것들을 얻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뭐 논박의 대상이어서 여러모로 좀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잘한다는 건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어 잘해가지고 장관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한때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 꼽고 있는 게 워싱턴 선언이에요. 예.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이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였다. 퍼주기 외교 시즌 2였다. 뭐 이렇게 좀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한 말 때문에 또 사실은 좀 논란이 있어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핵 공유는 아니다. 뭐 직설적으로 말해서라고 하는 걸 단서를 앞에다 붙여놓고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대통령실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뭐 일종의 이제 레토릭 개념으로 막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오늘 첫 질문에도 제가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 이 현실적 소통과 공감을 하면은 더 괜찮은 평가를 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 키드맨 NSC 국장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것은 미국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핵 공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토식이 있고 또 미국이 한때 핵 공유라고 했던 것은 94년까지 한국에 이제 미군 기지에 전술 핵을 배치하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핵 공유의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른바 미국의 차원에서 논리적 공감의 차원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기대적 공감이죠. 이거 뭐 그래 워싱턴 선언도 있고 NSG가 있잖아. 이거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NPT나 핵확산 방지 조약입니다. IAEA를 생각하면 핵을 전술핵으로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 것도 상당한 핵 공유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핵 공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미국은 논리적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 공감을 해버리면 중도나 무당층이나 또 MZ세대는 이게 뭐지? 왜 서로 이야기가 다르지? 이런 평가가 내려지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핵 개념의 자산적 공유는 자산의 공유의 개념은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최대한 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핵 협력 정도다.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이 진전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더 출발을 할 또 기회를 만들어 보이다. 이러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네. 사실상 핵 공유다. 아니 뭐 이거 뭐 묻지 마라. 이거 잘한 거다. 우리가 핵 공유다. 이렇게 굳이 접근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를 제가 그대로 워딩 그대로 소개를 일단 해드리고 김민하 평론가의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실상 핵 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 공유가 아니라는 것이 입장 차이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김태호 1차장이 그 얘기를 김태호 1차장이 한 얘기를 가지고 네. 이제 미국 입장하고 좁혀보려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 김태호 1차장이 한 얘기는 사실상 이 확장 억제가 강화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핵 공유에 준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다. 느낌적 핵 공유. 네, 새로운 개념이죠. 느낌적 핵 공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도 사실 핵 공유를 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거예요, 사실. 핵 공유의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핵 공유를 해준 적이 없는데 언론은 한국 언론은 막 사실상 핵 공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대통령실 또는 여당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언론의 코멘트는 또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태호 1차장의 워싱턴 선언에 대한 발언 그대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느낌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략의 실패입니다. 어떤 전략의 실패냐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가기 전부터 너무 어렵다.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북핵을 저렇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우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막 급격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에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워낙 기대치가 낮아져 있었으니까 네. 그래도 좀 엄혹한 시절인데 그래도 대통령이 노력해서 저 정도 했구나. 그리고 가보니까 미국의 분위기도 좋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이게 미흡하다라는 얘기까지 가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워싱턴 선언 나온 다음 날 전문가들이라는 얘기를 다 보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흡하다. 이게 어떤 핵공유, 나토식 핵공유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내용인 것이고 차이가 크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수 없는 내용이다. 둘째,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는 앞으로 이 실질적인 이제 말씀하신 NCG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실 있게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워싱턴 선언은 미흡하다의 다른 표현인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판들이 많으니까 오늘 여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친민주당 패널들이 지금 이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혈안이 돼 있지만 굉장한 성과인데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라는 신문 이 정권과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가장 우호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 아닙니까? 그 신문을 보는데 그 워싱턴 선언 나온 그날 사설로 예. 그렇죠. 기사와 사설로 기사에 보면은 이 워싱턴 선언의 한계 그래가지고 나토식 핵공유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얻어내려고 핵 개발을 포기했다라는 것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고 네네. 사설에서도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우려한 것은 북핵보다는 한국의 핵무장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건 미흡하다라고 평가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전에 이 형성된 정치적 맥락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핵무장도 할 것이고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고 뭐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그에 준하는 걸 어쨌든 얻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맥락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다 실망스럽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핵무장이 필요하다가 막 절반이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여당이 왜 그렇게 했는가? 저는 그래서 이 얻어낸 게 이제 적다라는 어떤 불만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 맥락을 왜 그렇게 형성했었는지가 상당히 좀 의문으로 남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김민하 평론가 한 이야기를 미국은 세 가지의 공감 중에서 논리적 공감을 한 것이고 있는 사실 그대로 아주 그
이 군사 핵 관련된 용어의 기준에서 접근하실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여당에서는 또 이 김태효 이 차장의 경우에는 좀 기대적 느낌이라는 표현도 기대적 공감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저는 그래서 현실적 공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일본도 핵무장을 원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를 미국이 우려한다라는 것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초등학생 이상 되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일종의 우리가 지난 대자비가 생기는 게 지난해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갔을 때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이 총리를 만나기 전에 국내에서 출발하기 전에 김태효 차장이 계속해서 이거는 굉장히 공식적이고 비중 있는 만남이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네. 자꾸만 기대적 공감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것 자체를 성과로 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였구나. 하지만 그 정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그럼 그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사실은 현실적이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핵 공유를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토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랬지만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그렇게 미리 예고를 했다가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러 뛰어간 것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모양이 그렇죠. 좀 부여해진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3자 배상안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김민하 평론가도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물컵 반이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컵 자체가 없어졌었습니다.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안보 문서로 보장받겠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한테 기대 심리를 심어주니까 나중에 가서 이것까지는 아닌데라고 하니까 오히려 성과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건 일종의 이제 소통의 측면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홍보나 메시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네. 이것도 좀 화제가 됐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면서 러시아를 향한 듯한 메시지를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제 미국의 어떤 행보에 이제 보조를 맞춰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떤 순간 어떤 국면에 우리에게 어떤 국익으로 이제 다가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잘 대응해야 되겠지만 일단 연설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고하게 어쨌든 강조를 했구나. 네. 이 전체주의를 뭐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외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이제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좀 메시지를 낸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또 외교라는 게 외교 문법이라는 게 이 자리에서 뭐 중국 러시아와 뭐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 그런 수준의 얘기까지 안 간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고 다만 좀 의문이 남는 거는 그러한 이제 연설의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또 국내 연설에서 했던 표현이나 이런 걸 그대로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를 뭐 이 소위 말하는 국제 정치적 용어로 하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이다라고 할 때는 그 국가나 그 리더십이 예를 들면 민주주의 운동가나 인권 운동가를 굳이 자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리더십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죠. 네. 언제 뭐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랄지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랄지 블라디미르 푸틴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언제 인권운동가 행세를 했습니까? 근데 인권운동가 행세를 한 전체주의자라는 이 레토릭은 사실 미국 정치에서라면 그거는 예를 들면 오바마 정권 때 공화당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 겨냥해서 한 얘기거든요. 국내 정치에서는 이 민주당도로 하는 이제 레토릭 중에 어떤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러한 이제 미국에서의 상권 연설에서 그 표현을 다시 쓸 필요가 또 있었는가 이런 의문도 남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정도의 수위 조절이 국제정치적 맥락에서는 이루어진 것은 저는 뭐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익의 차원에서는 우려되는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 미국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잠깐의 시점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전 세계의 일극주의 미국 하나만 나봉하면서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는 일견 이해가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소련을 신경 썼나요? 안 썼죠. 오로지 이제 미국만 신경 썼죠. 일본도 그렇게 뭐 외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으니까 무슨 네.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은 다극 외교인 거죠. 미국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우리 국민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가의 이익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틀어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그럼 푸틴은 안 만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어느 순간인가 또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네. 또 시진핑 주석은 안 만날 겁니다. 시진핑 주석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너무나도 애틋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칫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 또는 러시아 경제 또 LNG 같은 디젤유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자영업청이나 또는 블루칼라나 또는 주부청에게는 이게 상당히 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영향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오히려 지금 흐름은 다흑 체제로 가려고 하다가 중국의 급부상 이후에 미국이 냉전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극 체제도 인정하지 않는 일극 체제 형태로 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뭐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외회 연설에서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4.19 혁명 기념식 때도 한 발언이기도 한데요. 또 그 전에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발언인데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러면서 가짜뉴스를 겨냥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정부 부처들에도 지금 가짜뉴스 대응팀 만들고 하다못해 언론재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언론 진흥을 위한 재단에 지금 신고를 하는 뭐 이런 그 센터를 만드는 것도 이게 또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뭐 가짜 뉴스라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이랬던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드러난 어떤 양상이랄까요? 또 한 사람이 또 국민으로서 느끼는 것은 가짜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짜 뉴스이다라고 말하는 가짜 뉴스도 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아닌데 가짜 뉴스가 아닌데 그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말하는 가짜 뉴스도 있는 거여서 네. 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국내적 맥락에서 이제 정부가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무조건 가짜 뉴스다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그게 어떤 민주주의에 어떤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 의회 연설에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국제적인 어떤 맥락에서 받아들여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어떤 심리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가짜 뉴스 굉장히 잘 이용하거든요. 거의 가짜 뉴스를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면서 여론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이런 메시지의 필요성도 있는데 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맥락도 어느 정도는 이 투영해 갖고 미국 사람들은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서로 예를 들면 민주당 사람들은 공화당이 가짜뉴스 한다고 그러고 공화당 사람들은 민주당한테 가짜뉴스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처럼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선언까지 한 차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얘기도 하고 가짜뉴스 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미국 사람들도 다 어떤 동상이몽의 기분으로 그 연설을 보고 들었을 것이다. 그 상하원에 모인 그 의원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보고 들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 가짜뉴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논란도 많이 됐잖아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해석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상당히 또 호평을 이 미국에서의 현지에서의 상하원 합동 연설은 상당히 또 호평을 받았습니다. 빠져나가는데 뭐 20여 분이 걸릴 정도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또 인사도 나누고 사인까지도 할 정도였다. 예. 그건 좋아요. 그건 예. 좋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가짜 뉴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 연설에서 영어 연설에서 많이 강조됐던 것은 뭐 미국과의 관계 동맹에 관해서 그리고 누가 6.25 때 장진호 전투를 비롯해서 피를 흘렸던 이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조명도 있었고 네.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 접근은 트럼프식 접근이냐 아니면 오바마식 접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가면 안 돼요. 자칫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언론의 보도가 비객관적이고 발목 잡히고
반윤석열로 흐른다라는 인식하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네. 그거는 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념적이고 성향적이고 트럼프식으로 주의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바마식은 뭐냐면 오바마 때도 대통령 때도 이 정부의 팩트 체크 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네. 실존했습니다. 예. 근데 이때 그 모토는 뭐냐면 객관과 논리와 체계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걸 위해서라면 상당히 사람들도 이게 막 너무 정치권이 이념 간 진영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그렇죠. 양쪽이 다 심하다. 그것을 양쪽 다 균형 있게 걸러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정치적 접근에서 흘러간다면 이건 무당청이 됐든 중도청이 됐든 또는 MZ세대나 학생청까지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의 그 보도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뭐 그래서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 집어넣는다고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반발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입법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짜뉴스 지금 또 이 신고센터도 만들고 가짜뉴스를 뭐 엄단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게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말씀하셨잖아요. 가짜뉴스가 국제적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팩트체크팀 운영한다. 근데 트럼프 때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논에 물대기죠. 다 이런 것들만 있다면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접근법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 의견을 모아갈 것이냐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해법인데 다들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정파적 이 지향에 따라서 유리하면은 그건 진짜 뉴스다, 믿을 만한 얘기다라고 하고 아니 이게 유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울림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내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한 발 나아간 메시지들이 필요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가장 거칠게 반발했던 뭐 그 신문이 폭스TV에서 그 폭스TV가 1조 원의 손해배상 명예훼손 때문에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서 지금 국내 가짜뉴스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걸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의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민주당 쪽으로 바꿔보죠.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박광원 의원이 선출이 됐어요. 결선 투표 없이 1, 2차 그 투표까지도 가지 않고 그냥 그 2차 투표까지 가지 않고 바로 1차에서 그냥 그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는데요. 사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될 거라고 하는 시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4명의 후보 가운데 비명계라고 자꾸 분류가 됐었거든요. 친이낙연계라고 또 분류가 됐었고 이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당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아직 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냥 정치인이 아닌 비정치인이었을 때 같이 방송 현장에서 여러 번 마주쳤어요. 근데 이 박광원 원내대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과 장점이라면 저는 유연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생각만 고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왜 박광원을 예측 못했을까? 박광원의 인간적인 특성을 저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보는데 그 같이 생활하는 의원들은 알겠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들 예측하는 방식대로 새로운 목소리 또 요구에 대한 화답이다. 그래서 뭐 NY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친명계로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라 삼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도 역임을 했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또 언론 대응도 가능한 인물을 선택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좀 다양하게 모아졌다. 친명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두 번째에 좀 집중을 합니다. 왜? 네. 그러면 박광원 의원이 뭐 NY계라고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사이가 안 좋을까? 이재명 대표하고도 사이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박광원 의원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세력, 다양한 세력의 의견들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도 다 귀 기울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유연성이 이재명 대표도 또는 NY계의 의원들도 이른바 비명, 친명도 다 두루두루 공감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든 사람이 공감대를 만든 사람이 박광원 원내대표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인이 무난하다 이런 말이 꼭 칭찬으로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지 되기도 하는데
김인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의 거의 90%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평소에 이게 보고 듣고 뭐 생각하는 어떤 그 바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주류가 예를 들면 이걸 어떤 계파적 대결 구도로 끌고 가서 친명 대 비명 대 구도로 만들어서 친명이 이른바 친명이 반드시 원내대표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는 어쨌든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원욱 의원하고 정리가 된 것이고. 네. 근데 친명계는 뭐 정리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3명이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네. 뭐 굳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좀 지적도 있을 만하지만. 아니, 나머지 3명의 후보도 진짜 친명이라고 그렇죠. 분류하기도 좀 애매한 후보들이긴 했어요. 그렇죠. 뭐 네.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다 그런 건 또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도라고 보면은 반드시 주류가 잡아야 되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몇 가지 이 어떤 그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의리의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박광원 의원이 어쨌든 일종의 재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네. 또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먹혔을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나름대로 온건파적 리더십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건데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박홍근 원내대표 때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인적 자질보다는 어쨌든 강대강 대시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네. 그러면 지금 좀 뭐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그래도 박광원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게 두 번째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무난하다는 게 항상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무난함에서 이제 우려도 가질 수가 있겠죠. 너무 이제 좀 협상이나 이런 것에서 흐물흐물해서 민주당이 좀 관철시켜야 될 바를 관철을 못 시키는 거 아니냐 우려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가는 과정의 어떤 그 여당 여야 간의 어떤 그 관계라는 게 과연 협상의 국면, 협상의 공간이라는 게 열릴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공간이라는 게 여러모로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도 보면은 민주당 다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모습처럼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이 협상의 공간 자체가 비좁다고 하면 어쨌든 색깔이라도 온건파인 사람이 있는 것이 그나마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여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말씀을 거꾸로 또 해석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누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럼 그렇죠.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당이 분열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당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비명계에서 그래도 원내대표가 좀 너무 친명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들이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수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이 원하는 새 신책을 내놓을 수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면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 물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품성과 또 정치인으로서의 그동안 관찰이 되어온 태도나 다른 또 태도를 원내대표가 돼서 보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광원 원내대표가 특별히 또 잘할 수 있는 역할은 이낙연 NY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가 되었다는 두루두루 공감하는 능력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더 당이 뭐 파차름을 일으키거나 균열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독거릴 수 있는 형님으로서의 역할은 또 이 중진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이미 3선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고향은 호남인데 지금 지역은 또 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른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를 다독이는데 진정시키는데 역할은 있는데 결국 새신책은 지금 당이 부닥치고 있는 이 위기 상태를 극복해서 더 전진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도나 또 수도권이나 이른바 중수청이라고 부르거든요. 수도권 청년층까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새신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내놓지 않으면 그건 당 전체적으로 그 새신책이 먹혀들기도 힘들 것이고 결국 송영길 전 대표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거는 꺼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보인 모습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을 쇄신하거나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럼 박강원 원내대표가 대신 그 짐을 좀 져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예를 들면은 뭐 직을 내려놨다든지 그리고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권한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라든지 이러면 그러면 그게 원내대표가 됐든 다른 최고위원 중에 뭐 목소리 큰 사람이 됐든 그런 대표의 고유의 어떤 권한과 역할을 또 짊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누가 봐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명실상부한 대표인 거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거지 않습니까? 가장 힘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뭐 당내 기반이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것 없이 박강원 원내대표가 본인의 어떤 정치력으로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같은 당의 혁신이 필요한 어떤 과제를 떠맡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여야 간의 어떤 문제를 풀거나 국회에서의 어떤 전술 전략이 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전당대 돈봉투는 사실은 또 연결고리가 희박한 거여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한 2-3주 동안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이 명운을 걸고 내 정치 인생을 걸고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게 네. 있어야 되는데 네. 딴소리 막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 질문이 송영길 전 대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기자가. 김연아 전 의원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을 한 게 아니라 네. 송영길 전 대표 건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을 하면은 국민들이 아이고 저것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피해가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닙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망인데 앞으로라도 이제 좀 자세를 다잡고 모처럼 어쨌든 원내대표 새로 뽑았으니까 한번 새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결국 이제 총선 때 그냥 다 여럿 봉합해서 다 봉합해가지고 봉합한 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정부, 국민의힘이 뭔가 사고치고 실수하고 뭔가 잘못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민주당이다. 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국회에 표결됐을 때 네. 이른바 비명계에서 30여 표 정도가 반란표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그렇죠. 내몰리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비명계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의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비명계 의견을 또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잖아요. 관계가 또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국회에 제출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원내대표 주도로 독자 행동하는 건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그때도 역시 그러면은 똑같이 예. 당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30여 표 반란표 나오고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반란표가 더 많이 나온다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호남에서는 최근에 빠졌던 지지율이 되돌아왔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그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려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상황도 상황이겠지만은 두 가지죠.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격히 민주당과 차이 난다면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를 상당히 많이 내고 앞서갈 때 그럴 때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비명계의 목소리를 묶어낼 수 있는 구심점이 누군가 있을 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는 저는 네. 지난번에 파장이 컸기 때문에 네. 만약에 또 오면은 반란표가 없진 않겠지만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 뭐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다 똑같이 찍겠습니까? 없진 않겠지만 지난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혁신 드라이브나 이런 걸 강하게 걸고 있으면 네, 예. 오히려 그 반대하는 네. 쪽에서 체포동의안을 찬성을 해가지고 가결을 시켜버리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오히려 할 말 있는 거죠. 내가 네. 혁신을 막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보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혁신 드라이브라는 이 명분을 쥐고 가는 게 이재명 대표는 좋은 거고 그걸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봐도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겁니다. 야, 김민하 평론가 머릿속에 다 해법이 있는데. 그럼요. 아니죠. 민주당은 그냥 안 할까 아니, 이런 생각이 잠깐만 드는데요. 민주당에서 네. 초청 강연 연락 없어요? 저를 왜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올 어린이날 연휴 앞두고 제주도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여행지지만 그만큼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곳도 바로 제주입니다. 그래서 제주 청년들이 모여 청정 제주를 지키고자 매일 아침 쓰레기를 줍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쓰레기 줍기에 나서게 된 건지 제주 클린 보이즈 클럽 정현철 매니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철입니다. 네, 이 제주 클린 보이즈 클럽 이게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제주 클린 보이즈 클럽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 2명이 제주 동쪽 마을의 하도 해수욕장을 청소하면서 시작한 청소 클럽이고요. 네. 우리들의 놀이터 제주 바다를 지키자라는 슬로건으로 매일 아침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고 또 쓰레기를 주면서 발견한 물건들로 전시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이 보이십니까? 예, 2명이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2명이 보이즈이기도 한데 네. 또 사실 제주도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봉사 단체나 뭐 환경 관련해서 종사자 분들이 여성 리더분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남성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보이즈 클럽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출발은 그렇지만 지금은 이 성별하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럼요. 저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2명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클럽을 시작한 재석이랑 그 게스트 하우스에서 스태프 생활하면서 만난 친구예요. 예. 근데 저희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침마다 하도 해변으로 나가서 공도 차고 수영도 하고 이제 놀러 나간 거죠. 근데 네. 이제 같은 쓰레기가 며칠 동안 치워지지 않는 걸 보고 저희가 직접 줍자. 저희가 노는 놀이터기 때문에 줍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자 이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주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아, 두 분 예. 다.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그럼 제주도에 잠시 머물러 내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시 좀 있다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느끼시게 된 거예요? 사실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왔는데 네.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생업의 문제로 제가 짧게밖에 못 지내다가 이번에 좀 일이 생기면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머물러 일종의 이제 외지인이잖아요.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네. 그렇게 외지인의 시각으로 가서 제주도를 봤을 때하고 실제로 제주도 정착해서 보는 모습하고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제주도 확실히 그 관광하러 왔을 때보다는 또 일상이 생기다 보니까 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면도 사실 많고요. 어디 있든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쉴 때 좀 바다 가까이 있고 또 저희 일도 이제 바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면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일을 바다에서 하세요? 제 쓰레기 줍기가 그게 일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네,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주 클린 보이즈 클럽 활동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자 쓰레기 주러 갑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뭔가 나름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행동 수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은 매일 아침에 바닷가에 나갑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함덕 해수욕장 근처의 동네 해안가를 이제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요. 네. 아침 7시 반부터 약 30분 정도 가볍게 쓰레기 줍고 기념사진 찍고 그렇게 해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100일 동안 매일 해서 100일을 채우면은 한 시즌이 끝나고 이제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5번째 시즌 59일차 청소를 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가 나와서 보통 아침에 청소를 같이 합니까? 혼자 할 때도 있고요. 둘이 할 때도 있고, 예. 뭐 많이 모이는 날은 한 10명 이상도 모이는 날도 있는데 아주 네, 가끔씩 그런 날도 있고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네. 그 전날에만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 장소 안내해드리고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참해 주는 사람들이 주로 그 외지인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분들입니까? 사실 외지인 분들도 이제 저처럼 산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도민 이전을 하면 사실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SNS로 하다 보니까 사실 네. 20대, 30대 청년들이 주로 참여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도민분들, 여행 오신 분들 뭐 다양하게 오십니다. 이거 지금 그 매일 아침에 나가시면 네. 같은 장소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함덕 해변가를 이렇게 좀 장소를 정해서 나가실 것 같은데 가면 어떤 쓰레기들이 주로 많습니까? 숫자로 세어보면은 담배꽁초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피랑 무게까지 따져보면은 어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플라스틱 부표라 그물, 밧줄 이런 것들이 특히 많고요. 예. 근데 그런 그물도 이제 나일론 재질이고 뭐 담배꽁초 필터도 뭐 그런 미세 플라스틱으로 된다니까 그게 이제 결국엔 다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면 보통 한 얼마만큼 정도씩 쓰레기를 주우세요? 그게 저희는 시간으로 이제 출근하기 전에 짧게 이제 청소를 하는 거라 좀 가는 위치랑 시간마다 다른데 네. 특히 겨울에 해류가 이제 위에 북에서부터 그 제주도 동북 쪽으로 이제 많이 쓰레기를 좀 몰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겨울에는 30분 주우면은 80리터 마대 한 두세 자루씩 사람 한 명당 두세 자루씩 채우는 날들도 많습니다. 30분 청소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레기를 주워요? 네, 딱 서 있는 자리에서 마대자루 하나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관광을 간다고 하지만 제주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거나 이런 경험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네. 막상 쓰레기를 주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쓰레기들이 굉장히 바닷가에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혹시 쓰레기 이렇게 열심히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주우시는데 함덕하고 하도 가면 쓰레기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바닷가에? 이렇게 열심히 주우시는데? 요새는 저희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는 바다 환경 지킴이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읍사무소 소속으로 이제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를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굉장히 활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깨끗한 바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작품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어떤 작품들을 만드는 겁니까? 저희가 이런 쓰레기 줍기 활동이랑 또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좀 전시로서 이야기로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부표 행성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겁니까? 플라스틱 부표들이 바다에 오랫동안 이렇게 표류하다 보면은 네.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이 집으로 삼아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따개비나 해조류 같은 게 이렇게 붙은 부표가 마치 행성 같아서 예. 거기에 저희가 미니어처 사람이랑 뭐 동물 모형 같은 거 붙여서 좀 함께 공존하는 지구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건 어떤 거 있습니까?
또 다른 거는 그물에 이제 작은 부표들이 붙어 있는데 예. 그 부표들을 좀 엮어서 조명으로 만든 작품도 있고요. 예.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네.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드셨어요? 서울에 계실 때도? 아니면 제주 내려가서 이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는 부표로 바다 쓰레기로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서 이제 재활용해서 공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술 작품을 만드셨네요. 보니까 특히 이제 재활용 문제라든가 이런데 환경 예.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 작품은 아직 판매는 못 하고 있고요. 예. 그 해녀박물관이랑 한라도서관 두 군데서 이제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작품 보고 난 다음에 혹시 뭐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가의 평가는 못 들어본 것 같고, 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사진만 잠깐 봤는데요. 예. 네. 지금 앞으로도 작품 활동 계속 하실 거고 제주 클린 보이즈 클럽 활동도 계속 하실 계획이실 텐데 네. 5월 연휴 기간 동안에 제주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 않겠어요? 네네. 제주 관광객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거주민 숫자도 늘어나서 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던가 좀 네.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예. 그 제주도가 1인당 그 1인 평균 한 사람이 이제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전국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관광지 특성상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도민이나 방문객이나 같이 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예. 또 네,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좀 올레길도 걸어보시고 바닷가 보시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네네. 해녀박물관에서 전시도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현철 제주 클린 보이즈 클럽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산지 60mm 이상, 제주도와 경남권 해안 10에서 40, 그 밖에 전국 5에서 20mm입니다. 서해안은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는 모레까지 순간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5도, 광주 17도 등 전국이 13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21도 등 전국이 16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충청권과 호남권, 제주권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해상에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6.1도, 습도 8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북경반점, 어느 동네에나 하나쯤 있을 법한 흔한 이름의 중식당이죠. 울산시 동구 화정동에도 어김없이 북경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다른 식당에 비해 도드라진 점은 짜장면 가격입니다. 서울의 짜장면 평균 가격이 7,000원을 앞두고 있다는데 이곳은 그 가격에서 절반을 후려치고도 1,000원이나 더 저렴한 단돈 2,000원, 12년째 가격표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짜장면의 라이벌 짬뽕은 3,000원, 짜장면과 찰떡궁합인 1인 탕수육은 5,000원. 만원짜리 한 장이면 이 세 가지 메뉴를 모두 주문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쯤 되면 식당 사장이 누군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올해 53세인 최재봉 사장. 그는 고정비의 최소화가 저렴한 가격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제 건물이라 임대료 부담이 없고 아내와 둘이서 일하니 인건비 부담도 없다. 싼 식재료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야채는 물론 오징어와 홍합, 새우 등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을 고집하고 고춧가루도 중국산이 아닌 경북 의성에서 직접 공세올 정도로 신경 쓴다고 합니다. 남들 올리면 나도 올리고 싶고 남들 벌면 나는 더 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 경북 경산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린 시절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정도로 집에 가난했다고 합니다. 이 기억 탓일까요? 대학 졸업 후 처음 중국집을 열 때부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게 싸게 팔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새벽 2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휴무일은 단 한 번. 해외여행 경험은커녕 그 흔한 승용차도 없이 살고 있는 최재봉, 서은화 부부. 2,000원짜리 짜장면의 비결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진에 찍힌 그들의 얼굴 표정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구름 저 멀리 해를 가리고 그대 홀로 있을 때 내게 말해요. 그대를 위로할게요.
해는 저물어 밤이 오고 홀로 이 방 지샐 때 내게 말해요. 그대의 친구 될게요. 세상은 외롭고 쓸쓸해. 때로는 친구도 필요해. 그대 멀리 떠난다 해도 난 언제나 그대 곁으로 세상은 외롭고 쓸쓸해. 때로는 친구도 필요해. 그게 멀리 떠난다 해도 난 언제나 그대 곁으로 저물어 밤이 오고 홀로 이 방 지샐 때 내게 말해요. 그대의 친구 될게요. 언제나 그댄 내 곁에. 언제나 그댄 내 곁에. 언제나 그댄 내 곁에. 언제나 그댄 내 곁에. 언제나 그댄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미숙님, 2,000원이면 재료값밖에 안 되겠네요. 존경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가보진 못했지만 듣는 제가 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8356님, 짜장면이 2,000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돈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가치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어요. 저는 그 아까 오늘의 발견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사실 건물도 그동안에 막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20대, 30대 초반, 늦어도 30대 초반부터 중국 요리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중식당을 차리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20여 년, 거의 근 30년 가까이 이렇게 장사를 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돈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모으셨을 것 같고, 건물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쉬고 자동차도 없고 여행도 안 가고 그냥 오직 식당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놀고 싶기도 하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속으로 했습니다. 저는 많이 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제 주변 둘러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했습니다. 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바로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 전주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처음부터 일가족이 다 발견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오전 5시 51분께 덕진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남성이 숨져 있는 걸 학교 관계자가 보고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성을 보니까 몸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곳곳에 있었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남자가 숨진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실을 CCTV를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범인은 누군가 예. 알고 봤더니 그 숨진 남성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생이 형을 살해한 거예요. 차로 부딪힌 다음에 흉기로 찔러서. 경찰이 신고가 된 지 2시간여 만에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그 용의자의 차량을 찾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남자도 숨진 채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트로 인양이 된 상황인데요. 알고 보니까 새벽 2시 48분께 형이랑 렌터카를 타고 학교 운동장에 왔다가 7분 뒤에 이 차량이 쓰러진 형을 남겨두고 교문을 나왔고 3시쯤에 저수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이 숨진 남성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가보니까 시신 2가 더 있었던 거예요. 네. 한 사람은 본인의 아버지였고 네. 그리고 50대 여성이 함께 발견됐는데 아마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아버지의 동거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에 다 쓰러진 채 숨져 있었고 역시 몸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곳에 발견이 됐는데요. 네.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가 형하고 아버지가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동생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따로 살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둘째가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와 동거녀까지 살해한 것으로 그런데 아버지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형을 살해한 그런 순서대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그 네. 동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내리는 게 바로 공소권 없음입니다. 다만 이 둘째 아들이 왜 일가족을 이렇게 살해한 네. 것인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재까지는 유서나 범행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변의 증언을 보면 이 숨진 용의자의 경우에는 가족들하고 다툼이 잦았다. 그리고 가족 불화로 인한 범죄가 아닐까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1차, 2차 범행이 13시간 만에 이루어진 거를 보면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범행을 앞서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도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또 딴 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아버지하고 이 형제가 다 폭행 전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 이 용의자가 네. 그 당시에 그 이후에 폭력성이 두드러지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숨진 이 용의자의 아버지의 경우에도 성격이 좀 강한 편인 것으로 주변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 파악을 위해서 시신은 부검을 할 예정이고요. 예. 휴대전화와 통장 거래 내역을 지금 확보했으니까 갈등 관계라든지 금전 관계를 조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도 사망을 했고 예. 피의자도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흉기를 발견하긴 했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좀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 네.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좀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하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나 네.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지게차 화물이 떨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이것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주민들이 계속 생각을 해서 이 상황을 좀 수정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더욱더 안타까운데요. 좀 이따가 설명을 또 하시겠지만 예. 그 무거운 지게차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했던 그게 네. 한 1.5톤 무게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100m 정도 굴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20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은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오전 8시 22분경에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1.5톤짜리 대형 어망실이 굴러서 보행자를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던 지게차에서 이 화물이 떨어진 건데요. 네. 1.5톤짜리 대형 어망실이 100여 미터를 굴러갔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20여 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 비탈길이니까. 어망실이라고 하는 게 어구 만들 때 네, 이렇게. 쓰는 이렇게 줄줄도 그 실처럼 말려 있는 건데 그게 1.5톤 정도 되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비탈길을 굴러내려온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1.5톤짜리가. 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붙었을 것이고 그래서 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화물에 초등학생이 학교 가다가 굴러온 어망실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막 굴러가다가 차도하고 보행료를 분리하는 안전 펜스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 화물이 부셔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10살의 초등학생이 인근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상황이었고요.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초등학생 2명과 30대 여성은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망한 아동의 가족들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뭐 상상조차 하게 할 수 어렵죠.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게차에서 어떻게 이게 어망실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요 도로 근처에 어망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어요. 네. 그 공장에서 지게차로 이 원통형 어망실을 하역한 후에 5개째를 내리다가 발생을 했는데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작업자가 화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화물이 미끄러지면서 추락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컨테이너 문이 열려져 있었고 네. 원통형 화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성인 남성 가슴 높이까지 올 정도로 크기가 컸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스쿨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유사한 사고가 이전에도 계속 있어서 이거 위험하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사고 난 지점에는 그 영도 복례산 자락을 따라서 오르막길로 이 부산항 대교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탈길입니다. 이 영도구가 이 사실 도라고 돼 있으니까 섬이라고 보시기는 하겠지만 이 비탈길로 삼복도로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옆에 인도는 굉장히 좁아서 성인 2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곳이고 비탈길은 굉장히 높고 하니까 무엇이 떨어졌을 때 피할 자리도 별로 없는 데다가 주변에 산업체들이 많으니까 화물차 통행도 굉장히 잦았던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순간순간 많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는 게 주변 주민들의 얘기였는데요. 이날 하역 작업을 할 때 왕복 2개 차로 중에 1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파른 빌탈길에서 무거운 걸 드러내리고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좁은 인도를 좁은 도로를 한쪽을 막고 있으면 피해갈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가 일정 시간에는 등하교 시간에 하역 작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등교 시간만이라도 위험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경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컨테이너 트럭에 고정장치가 있었지만 하역 과정에서 이게 사용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걸 경사면에서 취급할 경우에는 굴러떨어진 것을 방지하고 그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것도 의문입니다. 영경 캐스터 혹시 이 지역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 많이 다니던 지역.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학교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공장이 많습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벌어질 있다는 수 거잖아요. 있고 지형도 가파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에는 작업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좀 공동 그 하역장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안전장치나 펜스 같은 게 부딪혀가지고 부서지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도 1.5톤이 그렇게 100m씩 굴러내려갈 정도면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네. 어떤 걸 설치해도 그건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아이들 보호하는 터널을 만들 수도 없고 말이죠. 참 답답하네요. 예.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런 사고로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하는 건 그건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좀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엠폭스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는데요. 이달에만 벌써 37명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 됐어요. 네, 41번째, 42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질병청 콜센터에 직접 신고를 했고요. 다른 한 명은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였는데 발진, 발열 등의 주요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위험에 노출된 이력이 확장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미처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발생한 확진자들이 주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추가로 환자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올봄에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 환자도 지금 네.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뭐 독감 걸렸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고. 네. 지금 입원 환자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네. 마스크 없는 봄을 3년 만에 우리가 처음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작년보다 자그만치 13배가 넘게 늘었어요.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7주 동안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과 독감 때문에 입원한 환자가 네. 13,000여 명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 1,000여 명보다는 1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독감 입원 환자는 작년 봄에 23명이었는데 올 봄에는 941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리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감염증 입원 환자도 10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입원한 환자의 대부분의 나이가 0세부터 6세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예. 궁금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염이 안 된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많고 네. 3년 동안은 마스크 착용과 여러 가지 이유로 감염이 안 되다 보니까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 호흡기 감염증이 유행을 하게 되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감염이 되는 상황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콧물, 인후통 같은 대부분의 감기 증상만 유발하지만 아주 어린 경우에는 폐렴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행성 각결막염을 동반해서 눈곱 감기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별히 어린이가 집에 있으신 가정에선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동들이 지금 이렇게 어린 아동들이 갑자기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그러면 열이 막 펄펄 나고 네. 그런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어린이 병원에 그 병원 시설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계속 소아과 전문의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진료받으려면은. 그 이런 문제도 같이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게다가 이제 소아 응급실이 모자라서 네. 엄마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애 낳겠냐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온다고 이런 그쵸. 얘기를 예. 한다고 하던데 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 노동자들이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 파업하기로 했다고요? 네, 다음 주 어린이날 파업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사측인 우아항 청년들과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이 됐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률이 무려 90% 육박했다고 해요.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배달료의 인상입니다. 지금 3,000원에서 4,000원, 1,000원을 올리자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네. 배달의 고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수도권보다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 배달료가 낮으니까 그걸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노조 측에서는 배달의 민족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4,2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라이더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달라는 주장이고요. 게다가 기본 배달료가 9년째 동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파업에는 한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파업에 돌입하는 5일이 어린이날이자 사흘간의 연휴 첫날이기 때문에 배달 수요가 굉장히 많은 성수기 대목이잖아요. 네. 만약에 파업을 한다 그러면 배달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파업에 앞서서 규탄 집회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근데 배달을 이용하는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배달 그 수수료가 오르게 되면 그럼 또 거꾸로 이용자 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배달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게 배달의 민족의 이익을 늘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라이더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달라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배달비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2,000원 선이었다고 하거든요. 배달비가 2,000원이었을 때가 있었어 싶었는데 최근에는 5,000원, 6,000원, 오늘처럼 비 오고 네네. 그러면 10,000원이 넘어가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배달비가 오르고 있다는 게 소비자들의 체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달앱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포장해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보면 온라인에서 음식 거래 서비스가 전년 대비 11.5%가 감소했습니다.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올려도 된다는 답은 거의 없어요. 기본 배달료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17.6%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거 올리지 말고 회사 측에 돌아가는 몫을 줄이고 네네. 라이더들에게 더 많이 주라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사정이 힘든 부부에게 무료 결혼식을 올려준 예식장이 있었는데 그 예식장 대표가 올해 93세로 별세했어요. 네. 14,000여 쌍에게 무료 결혼식을 올려준 신신예식장의 백낙삼 대표님인데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20대부터 사진사로 일을 했는데요. 돈을 모아서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결혼식을 못 올리는 그 부부한테 사진 촬영비만 받고 예식을 계속 올려줬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진 촬영비마저 안 받고 공짜로 사진을 촬영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조명이 됐습니다. 네네. 본인의 소원은 100살까지 예식장을 운영하시는 거였는데 이전에도 암 투병을 하셨고 이번에는 뇌출혈로 진단을 받아서 투병 생활을 해오셨었는데요. 본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서 무료로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훈장 받고 나서는 그것마저도 안 받고 이제 촬영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00살이 되면 본인이 결혼시켜준 신혼부부 전화번호가 적힌 장부를 배낭에 넣고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 이 부부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찾아보러 떠나겠다라는 소원을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신랑 신부가 다 오라 그런대요. 근데 이 예식장이 없어질까 봐 좀 걱정했는데 아드님이 네.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리모델링도 거액을 들여서 하셨다고 하네요. 네,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드리는 시간이죠. 심야 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이미훈 음악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그러게요. 오늘은 어떤 영화 음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비도 촉촉하게 내리는데 지금 비 오고 있어요? 네, 거기 부슬비가 날씨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네네. 네, 오는 길에 지난 4월 14일이었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블랙데이. 연인 없는 사람들. 네. 연인이 없는 분들이 짜장면 먹고 뭐 이런 날인데 예. 뭐 2주나 좀 지나긴 했지만 혹시나 아직도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에 집착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화를 준비해왔습니다. 음악도 골라왔고요. 이른바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에 관한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너무 슬픈 노래네요. 예. 네. 근데 그러면 조금 좀 뭐랄까요, 스토리가 밝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왠지 안타깝고 사람 마음을 막 저릿저릿하게 할 것 같고 그런 영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대개 등장하는 것들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이게 관객 입장에서 보면 꽤 웃긴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엇갈리는 어떻게 장면. 내내 울기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웃기고 슬픈 영화, 웃픈 영화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첫 영화는요 2016년 작품이고요. 네. 카페 소사이어티예요. 카페 소사이어티? 네. 저는 조금 낯선데요. 네. 저는 사실 이거 카페에 나오는 영화인 줄 알고 봤어요. 저 네. 카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좋아하고. 근데 네. 카페는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바와 술집이 많이 나온 영화고요. 우디 앨런이 각본과 연출을 담당을 했습니다. 우디 앨런 하면 딱 그런 영화죠. 웃픈 영화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인데 예. 출연자분들은 스티브 커렐, 크리스틴 스튜어트 그리고 제시 아이젠버그 등등인데 네. 이 주연이 제시 아이젠버그예요. 제시 아이젠버그는 저 사람 많이 봤는데 근데 아주 조각 같은 미남 배우는 아닌데 연기 굉장히 잘한다. 어디 나왔냐면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네. 마크 저커버그 있죠. 네. 페이스북 창립자 예. 역할을 맡았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네. 배경은 1930년대 미국 할리우드와 뉴욕이에요. 이 바비라는 친구가 주인공인데요. 네. 이 바비는 뉴욕의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네. 하지만 가족처럼 살긴 싫다. 그래서 멀리 서부로 떠나고 싶어 하죠. 할리우드에 가서 아주 재밌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보자. 실제로 할리우드에 가게 되는데 할리우드에 연고가 있습니다. 삼촌 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네. 이 삼촌 필은요 유명한 에이전시의 대표인데 그러니까 배우라든지 유명한 뭐 영화 감독, 제작자 이런 분들하고 전부 다 호영호재하면서 지내는 이 바비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크나큰 삼촌이죠. 와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삼촌의 비서가 있습니다. 네. 이 보니인데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맡은 역할이죠. 이 비서한테 한눈에 완전히 반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보니 네. 바비의 보스의 연인이죠.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하지만 서로에게 어느 순간 호감을 확인하게 되고 이 바비와 보니가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위태위태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게 아슬아슬하고. 이 시대적 배경도 그래요. 네. 유대인들이 그 서부 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헐리우드를 실제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역사적 배경하고 맥락이 또 맞닿아 있는 뭐 그런 영화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1930년대 미국이라면 왠지 고풍스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그 재즈 에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즈의 시대라는 말인데요. 네. 바로 재즈 시대가 1920년대, 30년대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때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재즈가 대중적인 음악이었던 시대였어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재즈 명곡들이 이 영화에서도 아주 질비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재밌는 게 영화 중반과 후반에 두 번 등장하는 비슷한 대사가 있어요. 네. 야, 자네 같은 어리석은 짝사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 로저스랑 하트가 돈을 그렇게 쓸어 담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한국어 자막에서는 이 로저스 하트 이런 말이 어렵기 때문에 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발라드가 잘 팔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축약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로저스와 하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미국 재즈 시대를 관통했던 작사 작곡가 콤비예요. 네. 이 로렌스 하트 그리고 리처드 로저스 콤비인데요. 이 두 사람이 작곡한 곡들이 10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스탠다드 명곡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곡이 My Funny Valentine.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네네, 곡. 네. 뭐 It Never Entered My Mind 같은 곡도 있고 그리고 제 코너 나올 때 처음 나오는 곡이죠. 시그널 곡 Have You Met Miss Jones? 네, 라는 곡도 블루문 등등 숱한 명곡들을 남긴 분들입니다. 이런 재즈 음악들이 시종 귀를 아주 즐겁게 한 영화예요. 그럼 이런 재즈 음악 가운데 어떤 거 들어보면 좋을까요? 엘라 피츠제럴드 뭐 영원한 디바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Only Have Eyes for You. 당신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뭐 이런 노래예요. 뭐 사랑에 빠지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Are the stars out tonight? I don't know if it's cloudy or bright, 'cause I only have my
people go by, but they all disappear from view. And I only have eyes for you. I don't know if we're in a garden or on a crowded avenue. You are here, so am I. Maybe millions of people go by, but they all disappear from view. And I only have eyes. I only have eyes. Yes, I only have eyes for you. 영화 카페 소사이어티 가운데 엘라 피츠제럴드의 I Only Have Eyes for You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랑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감성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또. 정말 굉장히 유쾌한 그런 브라스 사운드, 이 맞아요, 빅밴드 맞아요. 사운드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아주 그런 것 같다. 재즈 시대를 잘 표현을 해내는데 예. 사실 가사 뜯어보면요 정말 오그라들어서 못 들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밖에 별 떴다고요? 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봐도 뭐 구름이 꼈는지 안 뭐 보이고 맑은지 당신만 보이고. 당신밖에 안 보이고 뭐 달이 밝다고요? 뭐 하늘을 올려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왜냐면 당신밖에 안 보이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완전히 눈에 네. 콩깍지 쓰여질 때 콩깍지죠. 가능한 표현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만나볼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에 대한 영화 어떤 겁니까? 앞에서 만나본 이제 카페 소사이어티 네. 보스의 연인과 사랑에 빠진 철딱서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이루기 힘든 사랑 난이도로 만약에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한 8점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영화는 한 몇 점 정도 될지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시길 바라면서 네. 두 번째 작품은 2007년 영화 Dan in Love입니다. 사랑에 빠진 댄이란 뜻이고요. 네. 이 재밌는 건 카페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아까 삼촌 필 역할을 맡았던 스티브 커렐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도전하는 네. 보기만 해도 짠한 댄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댄은 지역신문의 가정상담 칼럼을 쓰면서 남의 가족 일에는 이러쿵저러쿵 충고를 아주 잘 늘어놓는 글 잘 쓰는 칼럼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난제투성이에요. 네. 이제 원제가 Dan in Real Life예요. 예.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대는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이 되겠는데 이 실제의 대는 싱글 데디입니다. 사춘기 딸이 3명이나 있고 네. 이 딸 키우기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까지 만나게 돼요.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여인 마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줄리엣 비노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마리와 사랑에 빠져서 이제 잘 되려나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친동생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난제죠. 이 사실 댄은 칼럼 쓸 때는 정말 가족을 지켜야 된다. 가족 지상주의자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실제 삶에서는 가족을 해체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난제에 빠지게 됐고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아니고 거의 치정 수준인데요. 막장 수준이죠. 네. 근데 이 막장을 굉장히 유쾌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잘 해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아름답게 나오죠? 싸우는 막장 드라마가 직접 아니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스토리의 영화에는 어떤 음악이 흘러가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 독특하게도 팝 가수, 팝 싱어송라이터 한 명에게 음악을 전부 다 맡겼는데요. 네. 그것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아니고 노르웨이 출신의 당시 25세밖에 안 됐었던 싱어송라이터 손드레 레르케가 전곡을 담당을 했어요. 이 연출 맡은 피터 에지스 감독이 영화 촬영도 시작하기 전에 이분의 CD를 우연히 접하고 홀딱 반해가지고 당신이 다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좋은 사운드 트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일관된 음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관된 음악이죠. 네. 네, 저는 이 사운드 트랙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미용 기자가 좋아하는 이 사운드 트랙 안에 있는 곡 어떤 거 들어볼까요? 손드레 레르키의 To Be Surprised, 이제 놀랄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어떤 드라마의 도입부를 예고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음악 전문 기자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음악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Gonna say, did you ever stop to think along the way? But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etter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It's all I know. I'm not gonna state obvious observations everybody makes, but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etter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It's all I know. The weight of the world and the hurt and the dirt can make you disturb, but I heard when I wrap my arms around you, every mistake we made crumbles. When I wrap my arms around you, everything echoes a new song. I'm not gonna whine, screaming I'm so tired through a mic, but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etter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It's all I know. The weight of the world and the hurt and the dirt can make you disturbed, but I heard. When I wrap my arms around you, every mistake we made crumbles. When I wrap my arms around you, everything echoes a new song. Gonna lie, saying everyone will be all right and fine until we die. What else can you do but hope and pray and say that we'll get by? But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etter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aby, be prepared to be surprised. Better be prepared to be surprised. It's all I 영화 데닐 러브 가운데 손드레 레르케의 To Be Surprised 들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네. 그게 기타예요? 기타입니다. 기타 소리 같지 않았어요.
그렇죠. 특이한 느낌의. 네, 약간 트레몰로 주법이라고 해서 네.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하는 거를 기타를 아주 마치 챔버 앙상블처럼 잘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로 잘 들어보시면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손들로 에르케가 노르웨이 가수 아니에요? 맞아요. 노르웨이 베르겐 출신이고요. 근데 왜 컨트리풍 느낌이 나고?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이 노르웨이 뭐 이런 북유럽 분들 중에서 이 미국적인 음악하고 영국적인 음악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절묘하게 섞어서 북유럽 특유의 아름다운 멜로디를까지 얹어서 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베르겐이란 도시 오슬로는 알아도 베르겐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베르겐은 노르웨이 서해안에 있는 이제 옛날 바이킹의 수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때는 배 타고 약탈하러 나가는 본산이었는데 지금은 음악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손드레 에르케도 있고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뭐 21세기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그런 팀도 있고 뭐 오로라라는 싱어송라이터도 있고요. 네. 갑자기 거긴 용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상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 만나본 영화 어떤 겁니까? 이제 다들 지금까지 이루어지기 힘듦의 난이도 매겨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랑의 상대는 바로 조직 보스의 애인입니다. 그냥 보스의 애인, 그냥 직장 상사가 아니고 조직 보스의 애인이에요. 2005년 영화고요. 달콤한 인생.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예. 네, 김지훈 감독, 그리고 예. 이병헌, 김영철, 신민아 출연이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 보스가 있습니다. 바로 강 사장, 김영철 씨가 맡은 역할인데요. 이 강 사장에게 7년 동안 절대 충성하면서 아주 믿음을 얻고 있는 선우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병헌이 맡았죠. 네. 이 선우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바로 강 사장한테 젊은 애인이 있어요. 희수라는 신민아 씨인데요. 이 희수에게 다른 남자 생긴 것 같으니까 네가 좀 감시 좀 잘 해봐. 그리고 이 바람 피는 게 맞으면은 네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버려. 네. 라고 지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선우가 희수를 미행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엿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영화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고 하는데 네. 절대 믿을 수 없는 뭐 하여튼 그렇죠. 모두가 불행 또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이제 치닫는 거죠. 그 음악도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무거웠던 것 같은데요. 또 맞아요. 이 당시 이제 2005년 영화였는데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 그 영화 음악계의 혁명가 신세대 기수로 가장 뜨겁게 올라오고 있었던 달파란 장영규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맡았습니다. 네. 이 강 사장의 연인 희수 이 역할이 극중에서 첼리스트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후반부에 이 실내악 앙상블에서 희수가 첼로 연주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선우의 그 표정과 뒷모습이 있어요. 이게 정말 여운을 많이 남기는데 네. 저는 2001년 영화죠. 그 봄날은 간다에서 사운드 네. 엔지니어 예. 상우가 헤드폰 탁 쓰고 있는 그 장면하고 뭔가 감정적인 선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장면 떠오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음악이 뭐랄까 네. 무겁지 않아야 되는데.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끝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유키 구라모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크 루이즈라는 너무 투명하고 아름다운 곡도 있고 근데 그 레이크 루이즈와 쌍벽을 이루는 대표곡입니다. 로망스라는 곡이고요. 바로 첼리스트 희수가 실내악 앙상블 녹음을 할 때 연주를 하던 그 음악이 바로 유키 구라모토의 로망스였어요. 여러 버전이 있고 솔로 피아노 버전이 유명하긴 한데 네. 오늘은 특별히 유키 구라모토가 직접 편곡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렇게 편성이 된 피아노 트리오 버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비가 좀 뿌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딱 어울릴 만한 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마음까지 촉촉해지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크린 음악다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원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키 구라모토의 로망스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